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상을 시작해봤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 시리즈로 5개의 영상을 여러분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급식비 미납자에서 내 집 마련까지, 1주택자까지 있었던 저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돈, 금융, 이런 얘기들을 해볼 건데요.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엄청난 공부가 되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시리즈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돈도 돈이지만 자기계발도 또 엄청난 영향력을 또 과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계발 콘텐츠는 따로 시리즈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 미납자에서 1주택자까지, 내 집 마련까지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는 가난한 걸 왜 부끄러워해? 라는 제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웬만한 식구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맞아요. 저는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29살, 30이 되기 전에 서울 역세권에 내 집 마련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오해를 하시는 게 희애 씨는 쟤는 금수저일 거야. 금수저다. 이렇게 확신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아주 간혹이지만 뭐 DM이나 메일 같은 거로 돈 좀 빌려달라, 돈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근데 제 영상을 쭉 봐오신 식구들은 아시죠? 저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였습니다. 저는 어떤 흑수저였냐?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나라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처지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이 시리즈에서 딱 들어갔던 그 단어, 급식비 미납하는 학생, 정말 단골 학생이었습니다. 급식비뿐만 아니라 뭐 우유값 이런 것들 다 한 번이 모여요. 정말 미납을 허다하게 하는 그런 단골 학생이었는데,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 내내 거의 다 반장을 도맡아 했어요. 초등학생 때도 그랬고, 중학생 때도 그랬고, 고등학생 때도 그랬고, 거의 다 반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급식비 미납자, 뭐 우유값 미납자 이런 명단을 선생님들이 직접 게시판에 붙이는 일은 잘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반장 교무실로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명단 전달해주고 그거를 게시판에 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급식비 미납자 손이에 뭐 땡땡땡, 박땡땡, 뭐 김땡땡 이렇게 돼 있는 명단을 내 손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손으로 우유값, 급식비 이런 거 미납한 명단을 내 손으로 붙여야만 했던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오픈 그런 경험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고백하는 건데, 뭐 우유값이었나 급식비였나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평소에는 별로 안 그런데 그날따라 내 이름을 이렇게 적는 게 되게 싫은 거예요. 게시판에 붙이는 게 되게 싫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데, 그날은 굳이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안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명단을 칠판에 적고 내 이름만 쏙 빼고 그걸 이렇게 찢어가지고 버렸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뭐 급식비만 못 냈나, 우유값만 못 냈나, 학원비도 진짜 많이 밀었어요. 형편이 되게 어려운데 저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혼자 보시는데도 그 뭔가 배우겠다는 욕심을 못 버리는 아이였어요. 이거 배우고 싶어. 그럼 엄마한테 이거 꼭 배우게 해달라고 떼써가지고 꼭 배우고야 마는 그런 되게 욕심 많은 아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원도 되게 많이 다녔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동생도 있으니까 학원비 밀리는 게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는 누가 있다? 실장님이 있잖아요. 그 실장님한테 되게 자주 불려가는 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나? 다니는 영어 학원에 실장님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 그러니까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남자 선생님의 엄마였어요. 딱 그림 그려지죠. 선생님이 될 정도면 어느 정도 나이가 찼는데 그 선생님의 실장님 역할을 엄마가 해줄 정도면 또 그 엄마도 또 엄청 극성인 거예요. 우리 아들의 학원에 미납자는 있을 수 없다. 엄청 사명감에 불타는 어머니, 실장님이었어가지고 그분은 그 학생의 입장? 학생의 부끄러움 이런 거는 거의 고려를 하지 않았던 분인 것 같아요. 이 나이 때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 있는 데서 저를 불러가지고 뭐 그런 학원비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고, 심지어는 뭐 다음 달도 못 내면 이제는 학원에
수업을 받기는 좀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일이 저한테는 되게 비일비재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딱히 부끄러웠던 경험은 없어요. 아, 나 돈이 없어서 부끄러워. 나는 왜 가난할까?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그러니까 어디에 불려가면은 그 순간에 조금 이렇게 몸이 베베 꼬이기는 했었어요. 민망했던 거죠. 근데 왜 우리 엄마는 돈이 없을까? 왜 난 가난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진짜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까지 사실은 학원비를 못 내는, 그러니까 우리 집의 상황인 건데 내가 떼써가지고 우리 엄마가 무리해서 나를 학원에 보내줬구나. 지금 이렇게 학원비가 밀리고 있다는 거는 우리 엄마가 되게 빠듯하게, 되게 힘들게 나를 여기 보내준 거구나 라는 거를, 오히려 그 상황 파악을 조금 더 현실을 명확하게 맞대는 그런 계기들이 돼서 더 악착같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학원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어. 그냥 엄마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공부를 시켜주고 있으니까 더 악착같이 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더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돈,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해박하다기보다는 가치관이 되게 빨리 정립을 했어요. 돈 앞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돈은 이렇게 써야겠다. 이 관념이 되게 분명하게 어릴 때부터 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정립을 시켜온 그런 돈에 대한 가치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하는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저희 인생을 빗대서 얘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첫 번째, 돈 앞에서는 냉정해지자. 엄마가 혼자 돈을 벌고 있다. 이거를 되게 어릴 때부터 깨우쳤기 때문에 돈 앞에서는 인정사정 없었어요. 굉장히 명확했고 어떻게 보면 좀 냉정했습니다. 친구랑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 떡볶이가 2,000원어치의 1인분이에요.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지만 친구가 나 1,000원 나중에 줄게. 일단 네가 내줘. 라고 하고 어린 친구들은 되게 까먹기 십상이에요. 빌린 사람이든 빌려준 사람이든 에이 500원쯤이야, 에이 1,000원쯤이야 하고 호로록 넘기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단 500원, 500원이 뭐예요? 단 100원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되게 민망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희한하게 분명히 자기가 줘야 될 돈인데 어린 친구들은 야, 뭐 100원 가지고 그래. 너 진짜 치사하다. 이렇게 오히려 치사하다. 뭐 나를 친구로 생각 안 하는 거냐. 뭐 이런 이상한 논리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정사정 없었습니다. 받아낼 건 다 받아내고 그때 용돈 기입장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서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런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뭐 지혜 200원, 땡땡 500원 이런 걸 기록을 엄청 명확하게 했었어요. 돈 앞에서는 진짜 냉정했었습니다. 근데 성인이 돼서도 명확하게 안 잡혀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만 봐도 흔히 찾을 수 있는 부류일 거예요. 친구한테 빌려줄 수 있죠. 빌려줄 수 있는데 특히나 성인이 되고 나면 어릴 때처럼 1,000원, 2,000원 아니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일 수 있고 100만 원, 200만 원, 작게는 10만 원, 20만 원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나이팅게일도 아니고 베풀 거 아니잖아요. 정말 빌려준 거잖아요. 그럴 때는 미안해, 나 친구 간에는 돈 거래 안 해. 이렇게 얘기하기 힘드시다면 빌려는 주시되 기록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럴듯한 말로 뭐다? 차용증 쓰셔야 됩니다. 뉴스나 신문 같은 데 보면은 가족 간에도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아가지고 막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의 사례들이 적지 않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결국은 소송까지 가서 우리가 승 해가지고 내 돈을 정당하게 가져오려면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차용증이란 말이에요. 기록을 하지 않으면 아무 효력도 아무 힘도 없습니다. 꼭 친구 간의 거래가 아니어도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자 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야 내 돈을 지킬 수가 있어요. 기본은 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 두 번째는
현재의 돈에 연연하지 말 것.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차상위 계층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되게 크게 다치시면서 조금 더 한 단계 심화된 그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게 사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형편이 어려웠단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배움에 들어가는 돈을 펑펑은 아니더라도 엄마한테 계속 말씀을 드려가지고 타서 쓰고 계속 소비를 했었어요. 우리 고학생이라고 하죠. 어렵사리 공부하는, 자기가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지금도 어렵사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저는 뭐 초, 중, 고, 대학생, 뭐 혹은 대학원생 다 할 것 없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그만둔다?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이기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공부를 그만두고 생업에 뛰어든다? 이거는 저는 결사 반대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악물고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지금은 엄마 아빠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그냥 눈 딱 감고 공부하자 이런 생각으로 버티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이런 반응이 꼭 나와요. 그렇게 버틸 정도였으면 너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거였다. 정말 어려우면은 그 버티는 것조차 못해서 돈을 벌러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누가 어려웠나 이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전에는 우리나라에 한부모 가정, 그러니까 엄마가 안 계시거나 아빠가 안 계시거나 하는 이 가정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불과 몇십 년, 뭐 한 10몇 년, 20몇 년 전만 해도 그냥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주지도 않았고 저도 한 초등학생 때까지는 거의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정말 저희 엄마가 우유 배달 하셔가지고 뭐 보험 판매직 이런 거 하셔가지고 저희 동생이랑 저를 이렇게 부양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소위 말하는 카드깡도 이뤄졌을 만큼 어려웠어요. 근데 어려웠는데 어린 애가 돈에 되게 빨리 눈을 떠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어렵사리 우리를 키우고 있다는 거를 알면서도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된다. 공부를 무조건 해야 내가 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내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되게 악착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되게 어렵사리 공부를 하고 계신 학생들이라면 일단 도움을 청해보세요.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보세요. 요즘은 특히나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공부나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형편이 안 좋네? 내가 때려쳐야겠다. 내가 일단 그만두고 생업에 뛰어들어야겠다. 가 아니고 우선 어디인가에 도움 먼저 청해보세요. 분명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꼭 학생이 아니더라도 그냥 직장인이 되고 나서도 급여가 너무 작아. 그리고 직장인이 되는 그 길까지가 너무 험난해.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시궁창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앞이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약속합시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현재의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이 내일의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이라는 법이 없고요. 그런 확신을 가지지도 마세요. 지금 내가 없어도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내일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뭐 억만장자가 된 거는 아니지만 그 과거에 막 정말 진짜 우리가 이 보일러도 없는 방에서 자가지고 엄마랑 저랑 동생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자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서울 역세권에 있는 번듯한 집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어제 어떻게 했는가가 정말 큰 영향을 끼쳤다. 어제의 내가 진짜 오늘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정립해야 될 하셨으면 좋겠는 가치관은 돈이 없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세상은 뭐든지 상대적이잖아요. 되게 돈 많은 사람한테 너는 부자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저 정도면 조금 돈이 없는 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 사람한테 너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음표를 던졌을 때 그 사람은 예스라고 답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다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이 돈의 흐름은 살아있어서 계속 유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부자였던 사람이 오늘 가난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가난한 사람이 내일 부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황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다라는 걸로 누군가와 비교해가지고 비참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부끄럽다고 생각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내가 어려웠던 환경이 저한테는 훈장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환경을 이겨내게 만든 거는 오히려 나는 그때 어렸으니까 저희 엄마였죠. 저희 엄마가 정말 든든하게 그 어려운 환경을 잘 버팀목으로 버텨주셨으니까. 이 뒤에는 다 헐고 비에 맞아가지고 짓물렀더라도 이 앞으로는 우리가 비를 맞지 않도록 저희 엄마가 그만큼 노력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눈 딱 감고 공부할 수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지만,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 게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가난, 돈 이런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았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어렵사리 돈을 버는데 나라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저는 좋더라고요. 오히려 이 지원금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 엄마랑 나랑 내 동생이 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게 부끄럽고 차상위 계층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고 이런 분들이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저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저 차상위 계층이에요 라고 막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거를 숨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꼭 그런 걸로 선정이 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좀 빠듯한 이 사실을 정말 이 은박지에 감싸가지고 막 락앤락 통에 넣어가지고 냉장고 처구석으로 처박을 만큼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당장 질타를 받을 거는 더더욱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숨지 마세요. 부끄러운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은 불편하기는 하지만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가 저희를 막 우유 배달을 해가면서 새벽 배달을 해가면서 먹여 살릴 때 불행했냐? 전혀 아니거든요. 되게 행복했어요. 주말에는 이제 엄마 큰 자전거에 동생 뒤에 타고 저는 제 자전거 운전해 가면서 바구니에 우유 같이 실어가지고 배달 못 끝낸 집 같이 배달 다니고 깔깔깔깔 거리고 남는 우유 같이 마시고, 그런 기억들이 되게 우리의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강력한 버팀목이 되잖아요. 돈이 나의 일상을 결정짓는 게 아니고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가치관이 나의 일상을 결정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까지도 다 결정을 짓는 그런 강력한 요소들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급식비 미납자에서 내 집 마련을 한 1주택자가 된 저의 이야기를 전해드려 봤는데요. 아직 4편 남았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또 집을 샀는지 방법론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학창시절의 얘기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또 여러분의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라디오처럼 틀어놓으시고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삶을 끄적끄적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